저희가 이제 1부 발표를 끝내고 2부의 토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연을 열띠게 해주신 5분이 다 자리를 해주셨고요. 제가 가끔 쓰는 이야기가 이 어느 꼭대기, 산 꼭대기를 올라가 봐야 다른 산 꼭대기도 잘 보인다. 그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강연해 주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정상에 서 계신 분들이어서 그 옆산도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서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청중에서 주시는 질문과 사전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을 먼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 여유가 되면 정상들끼리의 일합도 한번 겨루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순서대로 일단 사전 질문을 하나씩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공통 질문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김선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 쉬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특히 그 생성형 AI인 것 같은데 분량이 많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상식인들이 생각할 때는 데이터가 많아야 좋은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게 미래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약 개발에서 단백질 구조도 중요하고 상호작용도 중요한데 그게 다 풀려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풀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큰 것들이 남아 있는지 그 정도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그 빅데이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빅데이터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라는 전략으로 가면 우리는 사실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얘기하면 그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포이드가 왜 가능하게 됐냐면은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에서 한 수십 년간 아미노 애시드 코이볼루션이 종간에 넘어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의 정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그거를 계산 가능한 폼으로 이볼루션 트랜스포머에 넣으면서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데이터라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문가의 지식이 도메인 나레지가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다학제입니다. 왜냐하면 화학하시는 분이나 의사들이 계산 가능한 형태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컴퓨터나 인공지능 진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컴퓨터나 인공지능 진짜 전문가는 도메인 나레지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감생명과학연구소 소장이 되면서 그런 사람 양성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과 AI 바이오 교육을 2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2억을 들여서 63분을 교육을 했거든요. 전문가를 학생을 교육한 게 아니라 전문가를 재교육하는 식으로 했는데 뭐 그런 노력이 좀 저는 좀 크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그 데이터가 적은 거를 실험 데이터를 해서 그거 이제 정교하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보지 않은 세상까지 추론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그젬플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은 원래 프로틴 구조가 190K가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 그리고 그건 지금 생명과학부 교수님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특정한 빅데이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데이터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가 만든 작은 데이터를 합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을 할 것이냐가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빅데이터 생산해서 어떻게 미국이 이기겠습니까? 그건 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안 풀린 문제죠. 안 풀린 문제는 아마 제네틱 스페이스 말씀할 때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드럭 리스판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토픽이잖아, 그죠? 근데 드럭 리스판스는 이제 조금 아까 DNA랑 다르지. DNA는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캔서는 디지즈 오브 DNA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사실 뮤테이션만 보고도 드럭 리스판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DNA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RNA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RNA는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근데 그게 이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여파가 될지는 저는 이제 흥미롭게 앞으로 보고 있을 건데, 아마 그거는 아마 상당한 알파포드 정도의 임팩트가 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가장 풀리지 않은 문제가 저는 이제 디지즈 오브 메커니즘 오브 디지즈와 약의 모드 오브 액션을 어떻게 맞춰낼 것이냐. 한 디지즈 스페이스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면 제 생각에 신약 개발 연구에 아마 엄청난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한 5년, 10년 사이에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빨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언젠가는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훈 교수님 오늘 말씀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의 시대를 주장하신 이정석 교수님이 계셔서, 근데 다른 질문을 이정석 교수님께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중에서 주신 질문 중에 AI로 임상 시험을 예측할 때 개인마다 다른 면역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생물학적으로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을 때 이 프라이버시,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혹시 뭐 더 특별하게 좀 힘들다거나 아니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거나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 정도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의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특별한 염증을 만드는 단백질도 있고 염증과 관련된 중요한 세포들도 있고 굉장히 다단계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들은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는 보통 이제 장기 이식 때 거부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이 사실은 면역계를 유전적으로 대변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마 앞으로 캔서 백신, 맞춤 백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HLA 백혈구 항원의 타입에 따라서 그것들이 설계되고, 그 부분에도 사실 알파폴드가 대단한 기여를 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면역학자들은 그렇게 한 꼭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유전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또 국내에서 사용 어려움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현재도 병원에서도 유전 정보를 얼마든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오믹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의료적 목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이걸 산업적 목적으로 보다 공익적으로 고려하고 발전시키려고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나.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제 그 세미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연변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돌연변이, 두 번째는 획득한 돌연변이가 있는데요. 사실 암과 관련되어 있는 이 획득한 돌연변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사실 개인의 민감성, 유전적 민감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암을 만들어낸 메커니즘에 대한 지도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타고난 돌연변이와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라이버시 이슈가 100%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이런 예처럼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의 민감도가 대단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공유한 사람들 수혜자에게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었냐가 마지막 질문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면서 오늘도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자동차를 탑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이 기술을 이 세상에 갖고 왔을 때 결국 더 많은 생명을 구했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가름길이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 없이 그냥 모호한 규제,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금지로 해놓자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대표적으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같은 사업에서 개인들이 공여해서 만든 데이터를 사실 그 개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공유했을 때, 돌려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가정하고 자세히 우리가 토의하는 사례 중심의 구조로 규제를 개편하는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재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이 좀 종류가 되게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신약 개발 전체 단계로 놓고 볼 때 혹시 AI 모델을 적용해서 큰 효과를 이미 봤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는 분야가 어떤 게 더 있을까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바이오텍 AI를 하는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인가 이런 질문도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쭉 신약 개발의 과정에서 AI가 가져올 수 있는 베네핏 그리고 어떤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골라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 중에 그 bar 차트에 이제 그 부분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 군데에 집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리서치 그리고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그 신약 개발 중에서 임상시험 전, 후 로 나뉘어서도 사실은 비율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커머셜라이제이션도 사실은 굉장히 숫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가장 뛰어나게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딱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확실한 거는 이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신약 개발에 그러면 프로틴 프리딕션 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펼쳐나갈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이제 투자도 많이 집중이 된 게 사실이고요. 결국 회사들이 성장하고 그 어떤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VC 머니의 캐피털 인베스트먼트와 또는 라지캡 파마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야 선순환이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연구와 개발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돈이 들어가고 그 후에 아웃풋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코렐레이션을 잡아 본다면 이때까지는 인실리코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갔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이피션시까지 잡는 패러다임, 즉 인실리코와 웬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벗어나서 다른 이제 새로운 조금 더 프리딕션을 더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프로틴 말고 휴먼 데이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를 같이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 컴바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 시험에서도 아직까지는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게 임상시험에서는 그 사람마다의 그 리스폰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두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희가 아직 디지즈 에리어와
이 개인 간의 그 이뮨 리스폰스나 이런 부분들이 임상 시험에서 사실 크게 변화를 좌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나 그 발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발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다 보면 이 회사에서 이거를 하고 다른 회사에서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회사가 한 가지로 그 원스톱 샵을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두 번째, 그럼 한국에서의 회사에서의 그런 그 장단점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AI 분야야말로 정말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실리코든 뭐든 굉장히 오브젝티브 베이스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한 번 돌렸을 때 프리딕션이 89%, 쟤는 한 번 돌렸을 때 60% 이렇게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지만 그 많은 그 얼리 스테이지 회사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필라소피는 우리가 넥스트 유니콘이 될 회사에 투자를 해서 함께 크겠다. 가 이제 이 회사의 모델입니다. 사실 굉장히 똑똑하죠. 죽이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해서 같이 크고 그 바이오니모 모델, 즉 엔비디아가 향후 다른 바이오텍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도 그런 될성 부른 나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모델을 올리는데요. 제가 이 엔비디아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보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회사 중에 엔비디아 그 벤처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귀결이 되는데요. 이 AI 분야라말로 정말 결과로 굉장히 오브젝티브하게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에서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고 이 회사도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이런 스트럭처를 결국은 고민을 해서 열었다고 듣기는 했지만 이 미국 회사가 모두 투자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AI에서도 결과가 좋은 회사가 AI이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만 하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국경이 문제가 없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굉장히 브로드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현명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이동훈 사장님께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해주신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아까 정태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탤런트 그다음에 실력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디지털 바이오 융합 분야라고 할까요? 여기서 인재 양성의 측면,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부분도 있고 그 인재를 지키는 것도 있고 리크루트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도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교육에도 계시고 회사에도 계시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김성훈 교수님하고 이정석 교수님께 짧게 하나씩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학제감 벽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20년 있다 알고 왔는데 역시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학제감 벽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건 제가 한 5, 6년 전에 인공지능 학회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북미 부위 때 그 연구재단 요청으로 우리가 최고 인공지능 학술 대회에 논문을 몇 개 내나 조사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 데이터를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5, 6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 잘해요. 우리가 역시 우리의 그 포텐셜은 상당히 모티베이션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학제감 벽은 굉장히 높지만 제 생각에는 제발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제발 나서서 학제감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굉장히 푸시도 많이 하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교수님들 연구하고 싶은 토픽이 본인 분야에서 너무 많고 그런데 그거에 넘어서서 학제간을 하라. 그러면 사실 잘 안 되는데 펀딩을 주면서 학제간 안 하면 펀딩 안 준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 노력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력이 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의 한 예를 한번 들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과에는 매년 우리는 20명 정도의 의사들이 전문 연구 요원을 하면서 과학자로 변신하는 시간을 갖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초의학이라는 분야가 거의 하지 않는 분야가 돼버렸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20년에 걸쳐서 매년 20명, 30명씩 키워내면서 꽤 좋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파이자 백신을 개발했던 그 바이오엔텍의 창업자들, 또 사실 부부가 다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런 미국의 요즘 의사과학자라는 테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그것들이 유래했고 한국에서도 키워냈지만 대부분이 학계로 돌아갑니다. 진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길을 가는데 산업계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산업계에서 받아줄 곳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융합해서 힘들게 키워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키워도 굉장한, 예를 들면 군대로 치면 훌륭한 엘리트 장교가 될 만한 사람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엘리트 장교가 필요한 정도의 전쟁이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을 하는 SK 바이오팜 같은 데 가야만 결국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 잡이 SK 바이오팜 하나밖에 없으면은 또 1년에 20명씩 다 받아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빨리 키워서 바이오엔텍 같은 거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게끔 키워 양육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짧고 답변들은 굉장히 고민들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답변들을 해주셔서 공감이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리신 이동호 사장님께 그 청중 중에 권동환 님이 주신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질문이어서 사장님 긴장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개발에서 AI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산은 도외시하는데 사장님께서 생산 측면을 언급하신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약품 생산에서 현재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수율 향상이나 원가 절감 등에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궁금해한다고 네. 질문이 왔습니다. 긴장한 만큼 충격적인 질문을 하셔서 그 생산이 사실은 우리가 지적 재산에 대한 밸류를 너무 높이 주시니 생산은 어떻게 보면은 하부 구조가 아닐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한 축이 또 있으면 다른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굿투그레이시라는 책을 보시면 내가 잘하는 걸 계속 파고드는 고슴도치 전략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생산에 대한 힘과 경험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럼 AI가 제약 생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생산이란 게 상업화돼서 막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상할 때부터 시생산이라는 걸 합니다. 약품이란 거는. 시생산이란 걸 할 때도 다양한, 예를 들면 그냥 화초 키우시는 거 유사합니다. 화초를 키우실 때 온도와 조도와 이런 모든 환경이 습도가 맞아떨어져서 난이 동쪽을 향해서 꽃을 피는 느낌을 딱 찾아내는 것처럼 약이 제 역할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왜냐하면 조그맣게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잘 설정하고 계속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AI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약을 생산을 의뢰하는 제약사나 바이오텍들의 고객들에게 그 관련된 정보를 시시각 즉각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빨리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AI가 의사결정자가 빨리 판단을 하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나 생산 현장에서나 사실은 시간을 절약하고 좀 더 정확한, 결국엔 안전하고 좀 더 대량 생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의 AI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프로세스, 저도 뭐 신약 개발을 하지만 동시에 생산이라는 프로세스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양대 축이고 그리고 잘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으면 한국이라는 산업 국가는 이 부분도 계속 포커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SK 팜테코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그 원인이 있거든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리 드린 질문 아니고요. 그 답변도 너무 준비되신 것처럼 해주셔서 제가 또 생산 쪽도 하다 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흠 대표님께 저희 사전 질문 말고 또 현장에서 질문이 있어서 한경주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 혁신을 위해서 탤런트 캐피탈 스트래티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진출하는 방식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또는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뭐 플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회사를 2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가 모 회사가 돼야 되느냐. 지금 저는 이제 항상 정부 측 관계자들 만나면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해외 뭐 글로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고 진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IMF 시대 이런 부분에 이제 아직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펀드도 이제 해외 펀드다 보니까 해외 펀드에서 이제 그런 인터내셔널 와이어 같은 게 있을 때 한국에서 돈이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사유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유서라는 거는 뭔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할 때 이렇게 사유서 반성문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저 뭐 정책 담당하시는 뭐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도 무슨 말인지는 참 알겠는데 당분간 안 풀릴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IMF의 기억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때는 외환 보유고는 선이고 달러가 나가는 거는 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로는 글로벌이라 그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인 하는 거는 좋고 M&A 하는 건 나쁘냐 이런 질문하면은 M&A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이 어떤 규제나 그런 세세적인 뭐 와이어부터도 그게 안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음 다른 게 나가는데 규제의 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좀 혁신적으로 저는 이제 그 회사가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드리면서 1단계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주로 해서 물론 캐시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가 역량을 갖추고 M&A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랑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올가매는 올게닉 그로스가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역량을 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이놀게닉 그로스 외부에 있는 신약, 후보 물질 아니면 인력 아니면 전략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그런 어떤 M&A로 대표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LG가 아베오로 인수하든지 이런 사례들이 드물게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저는 사실 그 일본의 모델을 생각합니다. 일본에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예를 들어서 다케다나 오노제약이나 다이치 산교 이런 데들은 거의 글로벌 파마 수준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벤처는 그래도 한국인이 잘하지 일본은 그런 국민성이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이 신약 개발 분야 특히 이제 글로벌 파마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다케다가 글로벌 제약사로 진출하게 된 게 밀레니엄 파마를 인수하면서 확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케다를 아무도 일본 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글로벌 파마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지금 여기 SK도 나와 계시고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노르게닉 그로스를 할 수 있게 될 때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연사님들께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클로징 하시는 말씀을 주셔도 좋고 제가 공통된 질문으로 준비를 한 거는 아까 그 이제 AI 기반 신약이 실제로 개발될 거다 아니다 저 설문조사 결과를 주셨는데 그건 글로벌인 것 같고요. 질문은 AI 기반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다 아니다. 된다면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면 왜 안 될 것 같다. 이걸 각자 소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클로징까지 뭐 간단하게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 교수님부터. 네. 그 제가 회사를 창업을 2년 반 전에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교육하기 시작한 게 5,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공지능 신약 개발 뭐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말도 안 되는 모lecule을 만들어내. 뭐 그런데 그건 옛날 경험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요즘 특히 우리가 정말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논문을 정말 갑자기 정말 많이 쓰게 돼서 우리 정말 포텐셜이 있는데 학제감 벽이 높은 것 때문에 요즘 들어서 전 세계 인공지능 학회에 굉장히 다수의 논문이 신약 개발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우리가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옛날 경험에 의해서 컨클루전을 너무 쉽게 낸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매년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한 5년 전의 경험, 10년 전의 경험으로 그거 안 돼. 그거는 구석기 시대의 경험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결 조건이죠. 학제감 벽을 넘고 여러분의 옛날 경험을 너무 보편화시키지 마시라라는 그래서 협력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멋진 알파폴드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AI를 만나서 폭발하는 다양한 것들을 그건 분명히 정해진 부분이고 다행히 제네틱 스페이스가 아직 살아 있다고 해주셔서 DNA와 관련된 정보들부터 시작하자는 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장의 요지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광범위하고 특히 암과 희귀 질환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DNA가 병을 일으키고 그것을 타격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명제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간다면 국소적으로는 그런 데이터들이 빨리 쌓일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그리고 훌륭한 AI 기업들을 기반으로 AI 관련된 신약이 개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지금 질문을 쪼개보면 AI 신약 개발인데 AI 파트가 잘 되고 데이터 파트가 잘 되면 신약 개발은 저절로 될까? 그러니까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일반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사실 더 큰 장벽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되게 비슷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우선 저도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AI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신약 개발의 환경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의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대비를 하면 모델이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내가 바이오텍을 하겠다 또는 텍바이오를 하겠다 뭐가 됐든 내 에셋을 가지고 키워가고 싶다라고 하면 펀딩을 해서 이 후보 물질이 어프로블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뭐 어떤 빅파마가 우리 이셋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팔 수는 있지만 기본 어썸션은 이 좋은 에셋을 내가 키워서 업사이드를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VC들이 돈을 넣어주겠지가 기본 어썸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코스닥 모델이나 신약 개발 모델을 보면 바이오텍들이 요구받는 것들이 무조건 에로를 해야 됩니다. 에로라는 게 결국 내가 회사 내에서 개발한 이 물질을 다른 회사한테 팔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본다면 AI의 성장이 한국에서 쭉 일어나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신약 개발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걸 다른 회사에 팔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회사가 샀다, 유럽 회사가 샀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유럽 회사가 런칭을 해서 하면 이게 국적은 한국에서 오기는 했죠. 그렇지만 이게 한국에서 나온 AI 기반의 그 승인된 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그것도 뭐 한국에서 하는 거라고 포함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그 한국 바이오텍의 기반을 믿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국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이 부분은 법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고서는 10년, 15년 안에도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뭐 다 말씀 주신 거하고 저도 동일합니다. 성공하려면 물건, 사람, 돈의 이슈인데요. 돈이 무조건 10년 이상 투자돼야 되고 사람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아담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할 때 핵심이 분업이었거든요. 활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활 시위와 궁수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를 지역적 한계로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있습니다. 코딩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고 기획은 도쿄에서 하고 있고 생산은 또는 시제품은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AI를 왜 한국이라는 지역적 바운더리로 가져갈 것이냐. 결국에는 오리지널 IP가 어디서 나왔던 간에 일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태훈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자본도 글로벌하게 영역 없이 투자되어야 되고 무조건 장기간 투자를 하는 끈기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사람, 물건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지역적 바운더리를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IP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이 나오냐에 관점을 두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 아마 여기 다 경험이 미국 경험을 가지시고 한국이랑 또 크로스보더로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 이런 업계에 지내다 보니까 차이가 그런 인력의 풀이 굉장히 미국이 두터워요. 한국은 그런 회사도 굉장히 작고 인력도 작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맨파워 입장에서 탤런트 입장에서 굉장한 차이를 저는 사실 이제 느끼고 있는데 한국이 잘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전략. 예를 들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와 퍼스트 인 클래스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을 지금까지 해서 성공을 했어요. 비슷한 약들, 물론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약들에서 좀 개량해서 에피커시는 높이고 독성은 낮추어 가지고 이것을 라이센스 아웃 그런 모델이 지금까지 워킹을 했는데 사실 퍼스트 인 클래스는 저도 투자를 할 때 그거는 안 됩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하나하나 이뤄가는 뭐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AI를 통해서 개발된 약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개량된 신약이 한국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퍼스트 인 클래스는 당분간은 그런 어떤 인력, 저는 이제 비관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퍼스트 인 클래스 개념의 AI로 오리진된 신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끝내는 시간에까지 와서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렸고 강연해 주신 분들이
각자의 고민에 기반한 아주 현명한 답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 등에 대해서 같이 지식을 나누고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저희가 AI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시각에서 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살짝들 고민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주제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바이오 분야에서 사실 그 저희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표현들을 가끔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DNA 재조합 DNA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 사람들까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을 했었죠. 최근에 와서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사람 아이를 약간 물론 이제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런 걸 유전자를 바꾼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이런 시도가 있어서 실제로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제한 효소라고 하는 그 유전 공학의 혁명이 시작될 무렵에 걱정하던 과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고요. 사실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었던 복제양 돌리의 경우에는 논문이 나오자마자 그 저자를 의회에서 불러서 공청회를 엽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기술의 발전은 끝까지 보장하되 이건 공론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쭉 정해온 그런 현명한 역사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이 바이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AI로 다시 쓰는 바이오 혁신이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여는 새로운 혁신의 그다음에 도약의 발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걸로 오늘의 그 과학 혁신 시리즈 한 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와주신 분 그다음에 온라인을 오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과학 혁신에 대해서도 더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